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동서 시집살이가 더 무섭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이 말의 뜻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본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이에요. 정말 다른 사람과의 대립 같은 건 피하고 싶어 하는 성격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당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지금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떠올리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화가 날 정도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당한 황당한 일들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저는 결혼 당시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영양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평범한 중소기업의 회사원으로 시댁과도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시댁과 트러블이 생긴 건 시동생, 그러니까 남편의 남동생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였어요. 도련님은 당시 젊은 사장으로 창업으로 작은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거든요. 그런 도련님과 결혼하게 된 제 동서가 저보다 2살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는 살짝 걱정이 됐어요.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던 터라 걱정이 됐죠. 그리고 그런 우려는 도련님의 상견례에서 드러났죠. 상견례하는 도중에 화장실을 들렀는데 동서가 제 뒤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대뜸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회에서는 더 연장자고 경험이 많은 어른이니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는 마세요. 존댓말 쓰면서 존중은 해줄 테니 그 정도에서 서로 선을 지키자고요. 정말 당당하게 저에게 선을 지키자는 동서를 보며 속으로 많이 당황했어요. 누가 보면 이래라 저래라 이미 시킨 줄 알겠더라고요. 얼굴 본 것도 처음인데 초면에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제 우려가 현실이 되더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이라뇨. 몰라요? 적당하게 하자는 말이에요. 명절에 일할 때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 말고 저한테 딴지도 걸지 말고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어린 사람이 제 손윗동서가 될 줄 알았겠어요? 나이 어린 사람을 어른으로 모셔야 하는 제 입장도 생각해줘야죠.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며 말하는 동서를 보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직 상견례만 했을 뿐인데 이 정도로 견제하는 거면 결혼하고 나서는 내 말은 개똥으로도 안 듣겠구나 하고요. 이때 제 대답이 뭔지 궁금하세요? 제가 먼저 선을 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대신 동서께서도 선을 안 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서로가 선을 지키면 얼굴 붉힐 리도 없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은 제가 선을 넘는 걸 경계했지만 저는 그쪽이 선을 넘는 걸 더 걱정했어요. 지금 이 상황만 봐도 선을 아슬아슬하게 타고 있는 건 상대방인 동서였으니까요. 그러자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마음이 잘 맞아서 좋네요. 그 말 꼭 지켜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휙 돌아서 화장실을 나가버렸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참 황당하고 골치가 아파왔습니다. 저 사람을 앞으로 내내 봐야 할 걸 생각하니 말이죠. 그렇게 도련님은 무사하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뒤로 몇 번의 명절이 지나갔어요. 생각보다 서로 선을 잘 지키고 있어서인지 제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저를 견제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일이 틀어지더군요. 그것은 우리 아들이 3살이 될 무렵에 설날에 일어났어요. 설이 되면 어른들에게 용돈을 드리잖아요. 저희는 양가에 각각 50만 원씩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설 준비에 대해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동서가 묻더라고요. 형님, 이번 설에 용돈은 얼마 하시기로 했어요? 저희는 50만 원 드리려고 해요. 그 외에 과일이나 건강기능식품도 하나씩 사서 드리고요. 그래요? 그럼 저희도 50만 원 해야겠네요. 설날에 봐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설 연휴에 시댁에 갔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시모가 제게만 일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동서가 늦어서 없으면 또 모르겠는데
있는데도 시모와 수다나 떨면서 일은 저한테만 다 시키더군요. 아무리 제가 둥글게 살고 싶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면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서에게 말했어요. 동서, 여기 와서 제사 음식 만드는 거 좀 도와줄래요? 어머님이랑 대화하면서 쉬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혼자 하면 아무래도 저녁까지 준비를 다 못 끝낼 것 같거든요. 최대한 돌려 말했어요. 명절이고 어른들 있는 데서 큰 소리 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런데 동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도 태연히 가만히 있더라고요. 대신 움직인 건 시모였어요. 아무리 아랫동서래도 너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시모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여기서 왜 시모가 나서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당연히. 너 설마 네가 먼저 이 집안에 들어왔다고 새로 들어온 동서한테 텃세 부리는 거야? 우리 집에서는 그런 텃세 용납 못한다.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당당하게 이래라 저래라 일을 시켜? 어머님, 그게 아니라 동서는 오늘 와서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제가 지금 일을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가 일 많이 하고 있다고 화내는 거야? 웃기지도 않아. 너는 그게 문제야. 네 동서가 명절이라고 돈을 100만 원 줬다. 이렇게나 시댁을 위하는 동서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야? 네가 생각해봐라. 돈을 많이 준 사람이 움직여야 되겠니? 돈을 적게 준 사람이 움직여야 되겠니? 결국은 돈 때문이었어요. 시모가 동서 대신 나서서 제게 타박을 준 이유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열이 받는 이유가 저는 아직 용돈을 드리지도 않았거든요. 시모도 저희 부부가 명절 때마다 50만 원 준 걸 알고 있을 테고 이번에도 50만 원만 준비한 걸 알았던 거예요. 그 와중에 동서가 100만 원을 가져왔으니 눈이 혹했겠죠. 솔직히 동서가 100을 내든 200을 내든 상관없는 일이어야 하는데 그 돈 액수에 휘둘려서 사람을 평가하는 시모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게 정말 짜증났어요. 어머님, 설마 돈 때문에 동서를 감싸고 도시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니? 너도 머리라는 게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 동서가 그만큼 돈을 많이 냈다는 걸 알면 시어머니 말에 토를 달 게 아니라 네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돈만 많이 내면 일 안 해도 된다는 말이세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 내 말은 돈도 많이 냈고 나이도 많으니 네가 동서에게 뭐든 시킬 입장이 아니다. 라는 말이지. 말이 되지 않는 말을 참 말처럼 포장해서 말하더군요. 열받았지만 꾹 참았어요. 왜 참았는지 아세요? 다음번 명절부터는 시댁에 오지 않을 작정이었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먹어버렸어요. 남편이 뭐라 하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생각으로 꾹 참고 제사상과 밥상을 차렸어요. 여전히 동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시모와 둘이서 하하호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군요. 그렇게 저녁 시간에 밥을 먹는데 시모의 행동에 저는 또 열이 슬슬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밥을 먹는데 시모가 제 앞에는 나물 반찬만 놔두더니 동서와 도련님 앞에는 고기 반찬을 놔두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웃겼어요. 둘째 며느리 고생했다. 네 덕분에 이리 풍족한 명절을 보내는구나. 많이 먹거라. 이게 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덕이야.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이 계신 덕분에 잘 되는 거죠. 그러니 제가 드린 용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좋은 곳에 놀러도 다니세요. 간드러지는 동서의 목소리에 행복해하는 시모를 보니 배알이 뒤틀리더군요. 음식 차별하는 게 제일 기분 더럽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게 해서가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든 음식조차 못 먹게 하는 걸 보니 열받아 결국 확 질러버렸어요. 저는 동서 앞에 놓인 산적을 들어서 저와 남편 앞에 가져왔어요. 그러자 시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예, 그걸 왜 그쪽으로 가져가? 제가 만들었는데 맛도 못 보나요?
그리고 고생은 제가 다 했는데 포상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것 같아서 제 몫은 제가 챙기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보란듯이 밥을 와구와구 흡입하기 시작했죠. 너 무슨 애가 교양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가져가면 어떡하니?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제가 한 게 뭐가 없는데요? 아니, 그럼 여기 와서 부엌에 발 한 번 안 디디고 열심히 이빨이나 까던 동서는 뭘 한 게 있어서 고기 반찬 넙죽넙죽 갖다 바쳐요? 야, 동서 없었으면 그 고기들이 여기 있었겠어? 네가 맛이라도 본 건 다 동서 탓이야. 알아들어? 그 고기도 요리해줄 사람 없으면 다 썩어 빠지는 거 모르세요? 땀 흘려가며 몇 시간 동안 고생한 사람은 뒷전이고 그저 돈만 많이 낸 동서만 아끼시는 거 보니까 다음부터는 저도 돈 낼 테니까 사서 먹는 게 제일 낫겠네요. 올해 저것도 형님이라고 어디서 못된 맏며느리 행세야? 네가 맏며느리라도 맏며느리 같은 일을 했어야 칭찬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요리하는 것밖에 없는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야? 그러니까 요리는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저 하나한테 다 시켜먹지 마시고요. 열받은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부엌으로 갔어요. 다들 제가 화나서 감정을 식히러 간 거라고 생각한 듯 하더군요.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화는 이미 나 있었고 열받아서 제가 만든 음식 앞에 소금통을 들고 섰어요. 그리고 음식들 위로 소금을 완전 쏟아부어 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설탕도 열심히 쏟아부었어요. 열심히 제사 준비했는데 돌아온 게 이런 멸시라니. 해놓고 인정도 못 받을 거 왜 했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음식 싹 다 망쳐버렸죠. 그리고 나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용돈으로 드릴 돈 어디 있어? 어? 여기. 남편이 돈이 든 봉투를 제게 줬어요. 저는 그걸 챙겨서 제 가방에 넣고 시댁 현관으로 갔어요. 시모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부랴부랴 따라 나오더라고요. 예, 너 그 돈 우리한테 주려고 한 돈 아니냐? 그걸 왜 네가 갖고 가? 혼자서 일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제가 왜 어머님한테 용돈을 드려요? 맘 같아선 일당이라도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저희가 어머님한테 드리려던 돈 일당으로 생각하고 제가 가져갈게요. 어차피 동서에게 100만 원 받아서 저희가 주는 돈은 필요도 없으시잖아요. 예, 너 아까 내가 그런 말 했다고 지금 시어머니를 핍박하는 거니? 세상 말세다 말세야.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딴 짓을 해? 요즘 세상에 바보로 사람 차별하는 시어머니가 계실 줄 저도 상상 못했네요. 그리고 핍박은 제가 당했지 어머님이 당하신 건 아니죠. 앞으로는 동서랑 두 분이서 열심히 제사 준비하세요. 하하호호 즐겁게 담소 나누시면서 하시면 저 같은 며느리보다 더 잘하시겠죠. 그리고 이런 취급받으면서 매번 명절에 방문할 정도로 제가 비정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정상인이라면 대놓고 용돈으로 차별하는 곳에 오고 싶은 마음 없을 테니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제 할 말만 하고 나가버렸는데 남편이 저를 뒤쫓아 나오더군요. 여보, 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 우리 집에서 왜 이런 짓을 벌이냐고. 이런 짓? 당신은 내가 무슨 취급당했는지 옆에서 뻔히 보고도 그런 말을 해?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당신이 말해봐.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당신이 우리 엄마랑 재수 씨한테 일방적으로 화를 냈잖아. 당신이 본 게 그게 다야? 그럼 그 밥상 위에 올라온 요리가 내가 다 만든 거라는 건 몰랐어? 알지, 알아. 그래도 좀만 참으면 되는 걸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건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쉬던 사람들이야. 나 혼자 제사 준비에 식사 준비 다 했다고. 그런데 뻔히 내가 좋아하는 반찬 알면서 그걸 동서 앞에 놔주시는 거 못 봤냐고. 한 번은 참았어. 그런데 이건 너무 빈정상하잖아. 음식으로 어떻게 차별을 해? 이게 맞는 거야? 화를 안 낼 일이냐고. 그럼 당신이 돈을 좀 더 잘 벌지 그랬어. 뭐? 그걸 말이라고 해? 내 말이 틀려. 돈도 못 벌면 일이라도 해야지.
솔직히 동생네가 돈 더 많이 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당신이 좀 양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돈 안 내? 그리고 집마다 다 사정이 다른데 어떻게 남들 하는 만큼 다 내고 살아? 그리고 돈을 더 벌라니 나 박봉이라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잖아. 당신이 돈만 좀 더 잘 벌었어 봐. 그러면 우리도 부모님 댁에서 이렇게까지 수모 당할 일도 없었겠지. 당신도 진짜 돈 때문에 내가 이런 취급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도 단단히 미쳤네. 됐어. 나 이제 시댁에 안 와. 당신이나 오던가 마음대로 해. 남편의 말에 배신감을 크게 느꼈어요. 저라고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어요? 도련님네 사업하며 동서는 일도 안 하며 편하게 도련님 돈 쓰면서 생색은 다 내고 다녔거든요. 남편에게 너는 왜 그만큼 못 버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남편 생각해서 참았던 거예요. 솔직히 이날 제가 느낀 감정은 이 집에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였어요. 결국 남편과도 싸운 저는 바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동서가 전화를 했더군요. 형님, 도대체 음식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도저히 사람 먹을 수가 없잖아.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은 건데 잘 됐네요. 앞으로는 음식 드시고 싶으시면 직접 요리해서 드세요. 저한테 전화 와서 뭐라 하지 마시고요. 결국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 뒤로 진짜 명절에 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박봉의 쓸모없는 여자로 생각한다는 걸 알았을 때 이혼을 고려했지만 그때는 이미 뱃속에 둘째가 들어있더군요. 그래서 그때 한 가지 결심했죠. 딱 한 번만 더 저를 폭발하게 만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해 버릴 거라고요. 2년간 시댁의 발길을 끊었더니 그제야 시모가 연락이 왔더군요. 앞으로 그런 일 없을 테니 제사 지내러 오라고요. 무슨 조상님들 벨나치 어쩌고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딱 봐도 동서의 요리 솜씨가 별로였던 모양이었어요. 시부모가 생각보다 입맛이 까다롭거든요. 결국 동서까지 전화해서 미안했다고 돌아오라는 말을 듣고 3년째부터 명절에 다시 가게 됐어요. 용서했다기보다는 이때쯤에는 제게도 변수가 생겼거든요. 바로 이직이었어요. 저는 결혼 전부터 영양사로 일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지는 않지만 시간은 그래도 규칙적인 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박봉인의 어쩌네 하는 말을 들으니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그 와중에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친정 부모님은 두 분이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워낙 잘 되는 음식점이라 사람들도 많고 단골도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손을 다쳐서 요리를 더 이상 못할 상황이 됐어요. 낫는 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리고 그 사이에 괜찮은 사람 찾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이쪽에서 일해볼 생각 없냐고 말이죠. 처음에는 애들 생각해서 시간이 좋은 영양사로 남을까 싶었는데 괜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애들을 시댁에 맡기는 한이 있더라도 돈을 좀 많이 벌어봐야겠다는 생각이요. 어머니가 수익은 벌어들인 수입에 따라 나눈다고 하셨던 게 사실 가장 큰 이직 이유였어요. 워낙 잘 되던 가게인데다가 가족 병영으로 소규모로 하다 보니 인당 돌아오는 수익이 꽤 높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영양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부모님 가게 일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직을 하고 2달 정도 일하는데 확실히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벌게 됐어요. 힘은 예전보다 더 들었지만 쌓이는 통장 잔고를 보니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돈을 점점 더 많이 벌면 벌수록 남편도 더 좋아했어요. 그렇게 일한 지 3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부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잠깐 시댁으로 오라는 연락이었죠. 일하느라 바쁜 와중에 시간 내기 힘들어서 주말에 간다고 했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오라면 올 것이지 무슨 주말이냐 하고 토를 달 법한 양반들이 무슨 일인지 너 좋을 대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인가 싶어서 저도 일을 마치자마자 시댁으로 얼른 달려갔어요.
갔더니 시부모만 있는 게 아니었고 도련님과 동서, 남편까지 있더라고요. 도련님네도 와 계셨네요?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내 긴 말 안 하마. 네 시동생 얼마 전에 같이 일하던 동업자한테 사기당했어. 그놈이 아들이 벌어놓은 사업자금을 몽땅 다 들고 날랐다지 뭐니? 그래서 지금 파산 직전까지 왔어. 내 첫째한테 들어보니 네 가게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며? 네가 우리 둘째 아들 거기서 일하도록 해줄 수 없겠니?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이럴 때 돕고 사는 거지. 안 그러냐? 자기 편할 때만 가족이라고 말하는 시모를 보니 정말 안이 꽂고 열받았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그때 도련님이 제게 말하더군요. 형수, 제발 저 좀 살려줘요. 형한테 들어보니까 월급도 엄청 많이 번다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일하면 도움도 되고 우리도 급한 불은 끌 수 있고. 솔직히 지금 파산 직전이에요. 도련님, 제 밑에서 일하실 수 있겠어요? 솔직히 여태껏 식당에서 일해본 적 없는 사람을 쓰는 것도 저희 쪽에는 큰 위험이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서가 불쑥 저희 말하는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누가 형님 밑에서 일한대요? 그냥 일만 가르쳐주고 2호점 열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형님네가 저희 남편 아랫사람으로 취급하는 것도 싫고 그냥 돈 빌려주고 레시피만 알려주면 끝 아닌가요? 이 말은 그거였죠. 네 밑에서 일하기 싫으니 너는 레시피랑 돈만 지원해주고 꺼져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싶었어요. 사업이 망해서 지금 돈 빌리러 온 인간들이 이렇게 콧대를 세우고 기고만장한 꼴을 봐야 한다니. 결국 열받은 저는 더 생각하지도 않고 거절했어요. 일하기 싫으면 2호점도 없어요. 본점에서 일도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2호점을 열어요? 저희 가게는 2호점 열 생각도 없고요. 일도 배우기 싫고 2호점을 열고 싶고 그런 마음이라면 저희 친정 부모님께 바로 찾아가시는 게 좋겠네요. 근데 이 상황 좀 웃기지 않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겠다니 보따리도 찾아내라는 거잖아요. 물속에서 건져만 주면 됐지 뭐가 그렇게 원하는 게 많은지. 아직 덜 급한 것 같으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신용을 하자 시모가 저를 붙잡았어요. 넌 애가 왜 이렇게 인정이 없어? 얘네 불쌍한 거 안 보이니? 네가 도와주면 좋잖아. 돈 벌면 어차피 다 갚는다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예민한 게 아니라 상식적인 거죠. 일 안 배우면 2호점도 없어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결국 그 뒤에 도련님이 찾아와 저희 가게에서 일을 한 달간 배웠어요. 그리고 무슨 돈이 있었던 건지 2호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일을 배워서 바로 2호점을 차려 나갔어요. 제 눈앞에서 사고만 치던 시동생이 나가서 저도 속은 편했는데 2호점에서 내내 사고만 치더군요. 사업을 했다고 해서 장사에는 소질이 있겠거니 했는데 아무래도 음식점이다 보니 위생 관련해서 문제가 계속 터졌어요. 그래서 그거 수습하려고 매번 제가 시동생 가게에 들렀어야 했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이 와중에도 시부모의 둘째 아들에 대한 사랑은 아주 지고지순하더군요. 도련님네가 새로 가게를 오픈해서 나가고 얼마 안 지나서 시댁 친척 중에 칠순잔치가 있어서 참석하게 됐어요.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돌아오는데 친척들 이야기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아유, 그 집은 좋겠어요. 그런 복덩어리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돈도 많이 벌고 얼마 전에 사기당한 둘째도 걷어줬다면서? 며느리 참 잘 들였다니까. 고모님이 제 칭찬을 하고 계셨어요. 감사한 마음에 웃음을 띠며 시모 뒤로가 얼른 고맙다고 말하려는데 시모가 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더군요. 걔가 복덩이요? 당치도 않아요. 복덩이는 여기 우리 둘째 며느리지. 자기 남편 사기당해도 얼마나 내조를 열심히 하는지. 게다가 첫째 며느리하고는 달라서 그 힘든 와중에도
열심히 시댁에 용돈도 붙여주는 참 착한 며느리예요. 그 이야기에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일하느라 바쁜데도 동서는 일도 돕지도 않고 도련님 사업할 때처럼 집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가끔씩 도련님이 바쁜 일정이 있거나 약속이 있을 때만 잠시 나와서 가게를 봐줄 뿐이었고요. 그런 둘째 며느리가 제 자식 돈으로 효도 생색내고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열심히 칭찬 중이었어요. 그걸 보니 정말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 집안에서 정말 떨어져 나올 일은 그 다음에 발생했어요. 제가 영양사에서 자영업자로 직업을 전환하면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살, 8살 애들을 시댁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쯤 맡겼는데 애들이 점점 시댁에 가길 싫어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할머니 집에 안 가면 안 돼. 나 할머니 집에 가기 싫어. 을에 있는 투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랑 붙어 있고 싶은 마음에 저러는구나 하고 눈물이 핑 돌 것 같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뜬금없는 말을 첫째가 하더군요. 할머니랑 숙모는 지원이만 예뻐하고 우리는 매번 혼낸단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를 왜 혼내신단 말이니? 지원이는 동선의 아들이었어요. 이때는 동서가 자기 아들도 시댁에 맡겨놨나 보다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아들의 말에 혈압이 확 오르더군요. 할머니가 지원이한테만 맛있는 거 주고 우리는 맛있는 거 먹지도 말래. 그리고 지원이가 우리가 가져간 장난감 뺏어갔는데 숙모가 우리한테 소리 지르고 못됐다고 막 뭐라고 했단 말이야. 우리 할머니 댁에 안 가면 안 돼? 나는 진짜로 가기 싫단 말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인내심이 뚝 끊어지더군요. 먹는 걸로 장난치던 그 버릇이 이번에는 우리 애들에게 나왔나 보더라고요. 저는 흥분한 채로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물었어요. 그러니 끝도 없이 시모와 동서가 한 짓이 아이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더군요. 동서의 아이를 오냐오냐 키우면서 우리 애들은 무슨 일이 있든 혼을 냈다고 했어요. 과자를 사와도 우리 애들한테는 한 번도 준 적이 없대요. 밥 먹을 때도 맛있는 반찬은 모두 지원이 거라고 하는 말에 진짜 눈을 질끈 감았네요. 손주들이라면 본인 핏줄이니까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작 몇 달 만에 그것도 학원 하원하고 그 짧은 2~3시간 동안 애들을 이런 식으로 차별했다는 걸 제 귀로 직접 들으니 분노가 멈추지 않았어요. 동서와 도련님 파산하고 물에서 건져 올려준 사람이 저와 저희 부모님인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잖아요. 도와준 은인의 자식들한테 저딴 식으로 대하다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열받아서 시모와 동서에게 직접 이야기하려다가 일을 마치고 온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당신 애들 이야기 들었어? 어머님이 동선의 애만 예뻐하시면서 우리 애들하고 차별하신다는 말. 그래서 지금 애들 싸움에 끼는 어른이 되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애들 싸움이야. 엄연히 차별을 받았잖아. 애들이 상처를 받았고. 애들이 엄청 큰 잘못을 해서 혼나는 거라면 그래, 100번 양보해서 참을 수 있지. 근데 보라고, 애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잘못했다 한들 먹는 걸로 차별하는 게 어딨어? 그것만큼 기분 나쁜 게 세상에 어디 있다고. 나한테도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애들한테까지 이러시네. 당신이 어머님한테 뭐라고 말씀 좀 드려. 애 맡겨놓고 그런 것까지 요구하라고? 당신이 바빠서 애 맡긴 거잖아. 그러면 신경을 꺼. 그리고 솔직히 네가 우리 집에 못하니까 애들이 적골 당하는 거지. 재수 씨처럼 나긋나긋하게 좀 굴어봐. 사람을 이렇게 달달 볶지 말고. 당신 지금 내가 잘못해서 애들이 당한다는 말 그거 진심으로 한 말이야? 내가 바빠서 애 맡긴 것도 다 내 탓이라고 이 미친놈아. 박봉이라면서 나더러 돈 좀 많이 벌라고 한 게 당신이야. 어디서 책임전가야? 돈 많이 벌어다 주니까 이번에는 뭐? 내가 나긋나긋하지를 못해서 우리 애들이 차별당한다고? 그게 아빠라는 인간이 할 소리야?
지금 당장 화내고 뭐라 해도 모자랄 판에. 내가 한마디 하는데 당신 요새 이상해. 돈 많이 번다고 기고만장해져서 우리한테 당신 잣대 들이대는 것 같은데 그거 그만하라고. 매번 돈 번다는 이유로 우리 집안 행사에도 빠지고 애들도 제대로 안 보고. 그게 엄마냐? 그게 며느리냐고.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이번에 새로 이사한 것도 집안에 새로운 가전 다 들인 것도 다 내 덕분 아니야? 그런데 뭐? 내가 아무것도 안 해? 네가 처먹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게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당신이 그딴 이야기를 한다고? 당신이 나를 그렇게 바닥으로 생각하는지 몰랐네. 알았어. 당신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게 됐으니까 이혼하자. 왜 살아? 동서처럼 나긋나긋하고 일 안 하고 집에서 돈만 축내며 남편 돈으로 생색내는 예쁜 장식품 같은 여자나 구해서 살아. 나처럼 악착같이 돈만 버는 여자 때려치우고. 나도 너 같은 놈 때려치우고 딴 남자 찾을 테니까. 박봉이라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해? 에라이 천하의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여보. 저를 잡는 남편놈 손을 뿌리치고 저는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애들은 이 상황이 뭔지도 모르고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고 부모님은 그런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그간 제 마음고생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봐주신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동서가 우리 애들을 혼냈다는 걸 듣고는 가만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련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내일 가게에 있냐고 물었죠. 가게에 필요한 물건을 2주에 한 번씩 보내주는데 가져가야 한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내일은 자기가 약속이 있어서 와이프한테 가게를 맡겨놓을 거라고 모레에 직접 본점으로 찾아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일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도련님 없을 때 이야기하면 둘 다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대화가 잘 통할 수도 있잖아요. 다음날 점심에 동서가 일하고 있다던 도련님네 가게로 향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어요. 동서가 시동생이 아닌 다른 남성과 가게 안에서 만나고 있더군요. 보통 사이가 아닌 게 확실했던 게 팔짱도 끼고 서로 허리에 손도 두르고 여하간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동서와 이야기하겠다는 애초의 목적도 있고 그 상황을 핸드폰으로 녹화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좋은 약점 하나 잡았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입을 맞추는 장면까지 녹화할 수 있었던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걸 언제 터트릴까 했는데 그날 저녁 남편이 시댁으로 오라더군요. 시댁에 갔더니 남편 놈이 아주 당당하게 이혼 이야기 하자고 하더라고요. 모든 시댁 식구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데 동서가 제일 웃겼어요. 형님, 아무리 그래도 애들 말만 믿고 저희한테 이러시는 건 너무하죠. 저희라고 좋아서 애들 혼냈겠어요? 애들이 혼날 짓을 해서 혼냈는데 혼낸 것도 화가 나긴 하는데 음식 가지고 차별했다는 것 때문에 더 열받았거든요. 우리 애들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어쨌든 이혼 번복 안 해요. 그렇다네요, 아주버님. 그러면 형님, 형님이 원해서 이혼하는 거니까 위자료도 이쪽에 줘야 하는 거 알죠? 재산 분할도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위자료? 재산 분할? 어이가 없어서. 내가 무슨 명목으로 이혼하는 줄 알아요? 당신들 시댁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남편 놈은 그 사이에서 아무 도움 없이 나한테 성질만 내서 그렇고, 음식으로 차별하고 용돈 적게 줬다고 일 부려먹고, 사람을 인간으로 대해줬으면 이혼을 할 리가 있겠어? 형수님, 형님이 어찌됐건 저는 두 분이 이혼을 했다고 저희 가게 차별하는 건 가만둘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가게 걱정 말고 와이프나 걱정하지 그래요. 그렇게 끼고 돌며 사랑하는 도련님네 와이프,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지금 난리도 아니던데? 막말로 그 집 애들이 누구 씨인지 알게 뭐야. 뜬금없이 떨어진 폭탄에 시댁이 한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을 즐기며 그 속에 전혀 고요하지 못한 동서의 얼굴을 보며
핸드폰을 열어 동영상부터 켜줬어요. 도련님 약속 있다고 가게 동서한테 맡겼죠? 보세요. 거기서 낯선 남자랑 둘이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 보냈는지. 그리고 그 순간 시동생이 제 폰을 들고 가서 요리조리 화면을 확대해 보더니 얼굴이 새빨갛게 분노로 터질 것처럼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당신이 이 사기꾼하고 같이 있어? 사기꾼? 갑자기 등장한 단어에 저도 당황한 찰나 동서가 그 자리에서 시동생에게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여보, 잠깐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너 미쳤어? 어떻게 우리 회사 망하게 한 사기꾼 놈이랑 붙어먹어? 알고 보니 동서의 상간남이 시동생 회사를 말아먹은 시동생의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사람이었더군요. 동서도 참 지고지순하더군요. 남편 회사 망하게 만들어서 자기도 힘든 상황에 사업 망하게 한 남자와 계속 만나고 있었다니. 아마 그 남자 쪽에서 뭔가 금전적인 지원을 해줬을 거예요. 아니면 두 사람이 여전히 만나는 게 이해가 안 가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 더 배신감을 느낀 사람은 시모였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우리 아들 사업 망하게 한 놈이랑 붙어먹었어? 너도 저 사기꾼이 아들 사업 망하게 하도록 도와줬지? 내가 아들 사업에 투자한 돈만 해도 얼만데 그 돈이 지금 이 집 담보로 여전히 대출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내 돈을 다 날려먹게 만들 수가 있어? 자그마치 1억이다 1억. 그 돈을 날려먹은 게 다 니년 탓이라고? 내 돈 내놔. 당장 내 돈 내놔. 그렇게 동서를 애지중지하던 시모가 동서에게 년이라는 말까지 해가며 옷을 붙들고 난리를 쳤어요. 시모의 힘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동서의 얼굴은 평소의 그 완벽하고 새초롬한 모습 따위는 사라지고 없었죠. 어머니, 설마 동생한테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줬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동생 왜 있는 거 다 동생한테 퍼주지 못해 안달이세요? 여태껏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동생한테 털어줬으면 됐지. 설마 매달 돈 달라고 하신 거 이 담보대출 이자 때문에 달라고 하신 거예요? 아, 설마 이번 동생 가게에도 돈 대주신 거 아니죠? 야, 너 말해봐. 엄마한테도 돈 받았어? 나한테 2천만 원 빌려갔잖아. 남편의 말에 저도 깜짝 놀랐죠. 그때 2호점 연다고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제가 거절했는데 남편이 몰래 동생에게 돈을 줬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참, 저 몰래 많이들 시동생과 동서를 도와줬더라고요. 결국 남편도 시모의 행동에 열이 받아서 또 분노해서 난리가 났죠. 동서의 불륜 동영상 하나로 집안이 연쇄적으로 난리가 난 걸 보니 속으로 참 웃겼어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니 탓 내 탓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나긋나긋하고 용돈 잘 주는 며느리에서 순식간에 죽일년이 된 동서를 보며 저도 그제야 마음의 응어리가 좀 가라앉았어요. 그렇게 서로 탓만하는 사람들 보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소송할 거고 위자료는 아마 당신이랑 당신 집안에서 전부 내야 할 거야. 우리 쪽 변호사는 상당히 자신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럼 앞으로 연락하고 싶으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그렇게 말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시동생이 운영하던 저희 가게 2호점도 망해버렸어요. 사업한다는 인간이 개인사를 가게 운영하는 데까지 끌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고객들 다 떨어져 나가고 폐업하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남편이 지원해줬다는 2천만 원도 훅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그때 돼서야 제정신이 돌아왔나 보더라고요. 저를 찾는 전화를 미친 듯이 하더라고요. 저는 할 말 없으니 변호사 통해서 말하라고 했고요. 나중에 장문의 문자가 왔는데 보고 있으려니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한 이유가 자격지심 때문이었대요. 제가 영양사로 일할 때는 자기보다 돈 덜 벌어서 무슨 일이든 큰 소리 칠 수 있었는데
제가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게 되면서부터 돈을 더 많이 벌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저한테 뭐든 그렇게 화를 내고 싶었다네요. 근데 참 웃긴 게 그냥 우리끼리 잘 지냈으면 제가 버는 돈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꼴랑 자존심 하나 세워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위자료에 재산 분할까지 해야 돼서 살고 있던 집 저한테 넘기고 월세 들어갔다잖아요. 그 집 자체가 저희 반반 내고 들어간 집이라 다 정산하고 나니 남은 건 없던 거죠. 그런데도 시모가 장남인 자신이 아니라 동생만 챙겼던 걸 알고 나서는 시댁으로 들어갈 생각도 안 하더군요. 혼자 살 거라네요. 부모 부양할 생각조차 없다고 그렇게 시댁과 연 끊고 지낸대요. 시동생은 동서를 용서하고 같이 살아보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동서는 이혼하고 싶어 했고요. 근데 결국은 이혼을 안 하고 여전히 같이 살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고 나니 웃겼는데 동서가 그 불륜남한테 버림받는 바람에 갈 곳이 없어져 시동생 옆에 딱 붙어 있으려고 했다네요. 자기도 비빌 언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륜남이 시동생에게 붙잡히면서 일이 복잡해진 거죠. 불륜남이 자기 혼자 죽기는 싫었는지 동서가 사업 망하도록 도와줬다면서 돈 빼돌릴 때 도움 줘서 그만큼 가져갈 수 있었던 거라며 다시 폭탄 하나 터트린 거예요. 결국 그 이야기 듣고 시동생이 열받아서 내치려고 했는데 동서가 빌고 빌어서 결국 같이 산다고 해요. 그치만 돈도 다 잃고 가게마저 폐업되고 나서는 갈 곳이 없어서 시댁에 들어가서 지낸다는데 아주 노비처럼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뭘 하든 저는 제 인생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이혼 후 그 집 팔고 부모님한테 말해서 근처 좋은 상가 건물로 가게를 확장 이전하기로 했어요. 집 한 돈 다 넣었어요. 그리고 1층은 가게, 2층은 저희 집, 3층은 부모님 집으로 해서 3층짜리 근생 건물을 샀어요. 2층에 집이 있으니 애들을 따로 봐줄 사람은 찾지 않아도 되고 조용할 때마다 올라가서 확인만 하면 되니 훨씬 마음이 편했어요. 애들도 할머니 댁에서 구박받으며 사는 것보다 지금 집을 더 좋아하고요. 그렇게 몇 달쯤 뒤였을까요? 제가 시모와 동서를 마주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저는 가게 청소하고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온 참이었고 두 사람은 저희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시모의 짐을 모조리 들고 낑낑거리는 표정으로 시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저 사람들 지나가면 들어가야겠다 싶었어요. 괜히 마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저희 가게 앞에 멈춰서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혀를 차고 말했어요. 생각할수록 열받네. 왜 네가 우리 집에 들러붙어 있어? 식충이 같은 인간아. 아우 속상해. 첫째 며느리가 우리 집에 남아 있었으면 저 친정 돈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 네가 나를 돈으로 꼬드겨서 그런 거지. 시모의 뾰족한 화살이 동서를 향해 쏘아졌어요. 동서는 억울한 마음이 드는 듯 입을 삐죽했지만 아무 대답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요. 아들 새끼 망하게 할 때부터 네가 우리 집 화근이라는 걸 알아야 했어. 네가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이렇게 우리 집에 빌부터 살 게 아니라 일자리라도 알아봐서 내 돈이라도 갚아야 하는 거 아니니? 매번 네 서방한테 힘든 일 다 시키고 그 돈으로 펑펑 돈이나 쓰고 네가 인간이야? 결국 소리가 커지고 주변 사람들이 한두 명씩 밖으로 얼굴을 내보이자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섰어요. 저희 가게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게 이미지에 타격을 입잖아요. 남의 가게 앞에서 큰 소리 내지 마시고 빨리 지나가세요. 여기서 이러신들 제가 그쪽 집에 다시 돌아갈 일도 없고 이 가게가 그쪽 집안 것이 될 일도 없으니까요. 제가 등장하자 시모 얼굴이 반가운 빛을 띠더군요. 이혼 전에는 볼 때마다 마땅찮은 표정만 짓더니 사람 마음 참 간사해요. 가게 잘 되는 걸 보면 볼 때마다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나 봅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갈 생각 따위 전혀 없지만요. 어머, 얘, 너 있었니? 요즘은 어떻게 지내? 우리 손주들은 잘 지내고 있지? 우리도 요즘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 정도란다. 네가 마음을 조금만 써서 우리랑 손주들 만나게 해주면. 이번에도 동선의 아들하고 비교하면서 차별하실 건가요? 죄송한데 애들 차별하셨으면서 우리 애들 왜 궁금해하세요? 차별이라니. 그건 다 네 동서가 시켜서 한 일이야. 아니었으면 내가 내 핏줄 싫어할 일 없잖니. 요즘에 지원이 그것이 얼마나 기고만장해졌는지 몰라. 그런 눈치도 없는 애보다 너희 애들이 훨씬 낫지. 그러니 너도 이만 오해를 풀고.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저와는 달리 누군가는 시모의 이야기에 기분이 퍽 나빠진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누가 시켰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애 놔두고 그렇게 차별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여태껏 어머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혼해서 이제 가족도 아닌 사람 앞에서 저를 이렇게 구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봐. 감히 눈 동그랗게 뜨고 시어머니를 노려봐? 네가 지금 나한테 눈 크게 뜨고 대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어서 지금 내 꼴을 좀 봐라. 네가 우리 아들 두고 그런 미친 짓을 저질러서 내가 지금 이 모양이 꼴 아니냐? 그게 왜 제 탓인데요? 어머님이 뿌린 대로 거둔 거지. 저도 이런 짓 못 해먹겠어요. 아무리 잘못했었어도 그렇지. 용서해줬으면 이렇게 부려먹지는 말아야죠. 동서는 그 상태 그대로 짐을 다 팽개치고는 씩씩거리며 가버리더군요. 제가, 아휴, 봐라. 지금 집안이 이 모양이야. 역시 맏며느리가 없으니 기강이 안 사네. 어쨌든 나중에 애들 데리고 한번 오거라. 응? 무슨 착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애들은 그쪽 집에 안 가요. 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할머니 댁 안 가서 너무 좋대요. 할머니한테 차별받아서 정말 기분 나빴는데 여기서는 그런 차별 안 받아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대하지도 마세요. 애들 차별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제 말에 시모가 얼굴이 올그락 푸르락 하더니 결국 아무 말 못하고 땅에 떨어진 짐을 주워서 어그적 집으로 걸어가더군요. 결국 돈으로 저울질하다가 두 며느리에게 버림받고 둘째 아들이 돈 잘 버는 것 같아서 거기 돈 쏟아부었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장남에게 버림까지 받았네요. 덕분에 사람을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저렇게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어찌됐든 시댁 사람들은 모두 저에게는 최악의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동서는 이때 저와 마주치고 시모와 언쟁을 벌인 다음에 그대로 집을 나가버린 모양이었어요. 제게 고통을 준 사람들이 모두 벌을 받은 걸 확인하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여전히 저는 아이들 둘 키우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지금은 저희 부모님이 하시던 가게를 이어받아 열심히 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과 엮이지 않고 좋은 인연만 만들면서 잘 살아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의심이 많은 편인가요? 의심이 많다면 어디까지 사람을 의심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 인생 최악의 의심병 말기 환자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남편과 사귈 때 저는 정말로 평범한 인생을 걸어온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평범하게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남편은 몸이 좀 약하지만 그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댁에는 아주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시모였어요. 시모는 아주 심각한 의심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결혼 전 시모의 의심병을 알게 된 건 아주 우연한 일 때문이었어요. 저는 당시에도 지금도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는데 하루는 옆자리에 앉은 동갑내기 직원이 저한테 오더니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너 혹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지? 뜬금없는 소리에 제가 물었죠.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문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 이상하네. 오늘 나한테 전화가 왔었거든. 근데 무턱대고 네가 거기서 일하냐고 묻잖아. 어이가 없어서 어디서 전화하신 거냐, 그건 왜 묻는 거냐 내가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하고 전화를 또 끊더라고. 어? 갑자기 끊었다고? 응, 나이가 좀 있는 아주머니 목소리였는데 분명 젊은 사람 목소리는 아니었어. 그래? 이상한 전화였어요. 저한테 용건이 있었다면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을 텐데 제가 여기 일을 하는지만 궁금했던 모양이었어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뒤에야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게 됐어요. 그때쯤에는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서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제게 말을 하더군요. 너 정말로 그 회사에서 일하는 거 맞니? 요새 그런 것까지 속이고 남자 등쳐먹으려는 여자도 많다. 네가 정말로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게 맞으면 재직증명서라도 떼어오거라. 그 이야기 딱 듣는데 감이 왔죠. 아, 시모가 우리 회사에 내가 일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 거구나 하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시모가 의심병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냥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직증명서를 떼어갔더니 이번에는 그걸 못 믿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당황했어요. 증명서도 못 믿는데 대체 뭘로 증명해야 하나 싶었죠. 그래서 결국은 시모를 데리고 회사까지 갔어요. 직장 상사까지 보여드리고서야 믿더군요. 그마저도 찜찜한 표정은 여전했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화나는 건 친정 부모님이 진짜인지 확인을 하려던 거였어요. 상견례 때 부모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며칠 뒤에 저를 혼자 부르더군요. 그러더니 부모님이랑 닮지 않았는데 진짜 친정 부모님 맞냐고 저한테 범인 신문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얼굴이 안 닮았는데 혹시 너 연기자 섭외했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우리 부모님이 맞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못 믿겠으니 증거를 가져오라더군요. 그래서 집에서 앨범을 통째로 가져왔어요. 한 6권 정도 됐거든요. 갓난아기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앨범째로 가져가서 확인시켜드렸어요. 제가 의심을 받고 있어서 기분 나쁜 건 둘째치고 그걸 들고 가는 내내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터지더군요. 그 일이 있은 후에 남편에게 심각하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혹시 누구한테 사기당한 적 있어? 크게 막 당하고 속아 넘어간 적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식구들한테는 평범하셔. 아마 새로 사람 들이는 일이라 좀 철저하게 하고 싶은 모양이지. 너무 신경 쓰지 마. 가족이 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지금 이 상황도 너무 기분 나쁘잖아. 내가 무슨 범죄자인 것 마냥 내 뒷조사를 하시니 사람 들이는 게 중요하긴 한데 최소한 서로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려고 이런 것까지 해야 하다니. 그냥 당신한테 알아보라고만 해도 될 일을. 우리 엄마는 나도 못 믿어. 나를 못 믿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못 믿어온 거지. 그래서 항상 엄마가 다 알아서 해놓거든.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애써 짜증나는 마음을 재웠어요. 그래, 세상이 험하니 확인을 과하게 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모에게는 그 정도 선에서 끝낼 마음이 없었던 거죠. 끊임없이 저를 의심했어요. 결혼 전에는 제 출신과 배경을, 결혼 후에는 제 사생활을 말이죠. 결혼하고 4년 동안 남편과 저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엄밀히 따지면 신혼 초 결혼식하고 딱 2달 뒤에 허니문 베이비가 생긴 걸 알았지만 알게 된 그날 심장이 멈추어 유산하게 됐다는 슬픈 소식도 함께 듣게 됐었어요. 8주 자연유산이면 엄마한테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초기 유산이라 염색체 이상이거나 유전적인 결함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저를 위로해줬지만
힘든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처음 겪은 일이니 습관적 유산이 되지 않도록 이후에도 몸 관리를 각별히 신경 썼어요.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유산이라는 상황에 남편에게만 알리고 유산 수술을 했어요. 일명 소파술이라는 수술이었죠. 그리고 그 후 4년간 임신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유산 후 애가 더 잘 들어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저한테는 해당되지 않았죠. 저 나름대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저를 더 열받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 너희 설마 여전히 피임하니? 어머님, 저희가 따로 피임을 하는 건 아닌데 잘 안 생기네요. 안 되면 저희도 병원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아니, 피임도 안 하는데 애가 왜 안 생겨?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지? 파륙의 여자들, 그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 말이야. 하도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해서 애가 안 들어선다고 말이야. 네가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 술집 여자요? 그래, 너도 혹시 예전에 우리 아들 말고 다른 남자 만나면서 몸 함부로 굴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멀쩡한 젊은 아가씨가 왜 임신이 안 돼? 시모 말에는 정말 자중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입 밖으로 생각한 대로 모두 저에게 퍼붓는 수준이었죠. 도대체 어떤 시모가 며느리에게 몸을 함부로 굴린 거 아니냐는 말을 해요? 저는 열이 받아서 저도 모르게 툭 쏘아붙였어요. 어머님, 어차피 결혼 전에 제 뒷조사 철저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런 적이 없다는 건 어머님이 잘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면 아가씨는요? 아가씨도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는데 임신 아직 안 됐잖아요. 저도 아가씨한테 어머님이 하신 이야기 고스란히 해볼까요? 시댁에는 저와 동갑인 저와 비슷한 시기에 시집간 신우가 있었고 그 신우도 아이가 없었어요. 제가 신우 이야기를 꺼내니 시모 얼굴이 살짝 당황했더군요. 걘 내가 잘 알아. 그런 일 안 할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저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이 아무리 의심이 많으셔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죠. 세상에 며느리를 술집 여자 취급하시는 게 어딨냐고요. 그리고 이미 제 뒷조사 다 하신 거 아니에요?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그런 회개한 말을 하시는데요. 결국 시모는 변명을 하며 자리를 떠났고 저는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뿐이었는데 결국 산부인과에 가서 난임 검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남편과 함께 검사를 하러 갔고 검사 결과를 함께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그날 남편에게 바쁜 일이 생겨버렸어요. 전날 갑작스럽게 지방 출장이 잡혔죠. 혼자 가려는데 남편이 시모와 함께 가라고 하더군요. 시모가 저를 난잡한 사람 취급한다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그런 오해 불식시키려면 차라리 함께 다녀오라고 했거든요. 솔직히 눈꽃만큼도 같이 가고픈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 말에도 일리는 있었어요. 가서 직접 보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시모와 같이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의사 선생님에게 한 가지 묻더라고요. 선생님, 여자가 몸을 너무 함부로 놀려도 애가 안 들어선다는데 그런 것 때문은 아닌가요? 시모의 뜬금없으면서도 무례한 물음에 의사도 당황해서 차트를 살펴보더니 말하더군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 4년 전 소파술을 하시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애가 들어서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궁도 난소도 다 깨끗하고 좋아서 걱정할 건 없어요. 다만 이렇게 되면 원인을 찾는 것이 어려우니 인공수정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시모가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의사 선생님이 예전에 있었던 유산 수술을 입에 올린 거죠. 그리고 이후 시모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병원을 나와서야 대로변에서 제게 날카롭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너 우리 몰래 애 지웠니? 도대체 왜 그랬어?
우리가 애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면서 너 혹시 그거 우리 애가 아니라서 지운 거야? 딴 남자랑 바람 피웠니? 아니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 전까지 사귀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거니? 어떻게 네가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 뒤통수를 쳐? 내가 검증을 해도 모자라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야. 얌전한 얼굴로 부뚜마개로 올라가는 앙큼한 계집년이 있으니까. 어머니, 오해세요. 그건 그때 임신을 하긴 했는데 8주 만에 아기가 잘못돼서. 애가 잘못되긴 뭐가 잘못돼. 딱 봐도 네가 우리 몰래 애 지운 거겠지. 긴 말 할 것도 없다. 너하고 말 섞는 것조차 더러운 일이야. 우리는 너 용서 안 해. 그러고는 쌩하고 시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남겨진 저는 당황할 뿐이었죠. 남편은 알고 있었고 가족들만 몰랐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이런 큰 도로가에서 저를 천하의 몹쓸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났지만 아예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저리 가버리니 여기서 혼자 화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짜증과 분노, 울분을 꾹꾹 눌러 담고 저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도 집에 없고 열받는 마음으로 짜증을 다스리고 있는데 시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굉장히 화가 나신 목소리였죠. 그리고는 저에게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노발대발하는 시부의 모습에 혹시 시모가 또 헛소리를 했나 싶어 이번에야말로 진실을 알려주겠다는 마음으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갔더니 시부모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신혼에, 고모네, 숙부네 10명이 넘는 가족들이 모두 앉아 있더군요.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어요. 다들 저를 엄청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더군요. 너 이리 와 앉거라. 그 중간에 시부가 아주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저를 불렀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 시부가 말도 안 되는 말을 꺼내더군요. 너 어째서 네 남편 몰래 낙태 수술을 한 거냐? 너 정말로 안 사람 말대로 딴 남자랑 붙어 먹었던 거냐? 딴 남자랑 붙어 먹다뇨. 제가 그런 짓을 왜 해요? 그리고 그건 낙태 수술이 아니라 유산 수술이었어요. 아이가 생긴지도 몰랐고 몸이 불편해 산부인과 갔더니 애가 심장이 뛰지 않아 유산 수술을 급히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남편도 다 알고 있어요. 네 남편이 알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해? 너 지금 우리 속이려고 이러는 거지? 바람 피웠다가 남의 임신하는 바람에 지운 게 확실해요, 여보. 제가 무슨 불륜을 저질러요. 그리고 남편은 알고 있다니까요. 제발 제가 하는 말을 좀 믿어주세요. 아무리 의심이 많으셔도 그렇죠.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 다들 조심성이 없으세요? 그럼 왜 그때는 말 안 했냐? 그걸 왜 말을 해요? 애가 생긴 걸 죽은 날에 알았는데. 그럼 전화해서 애가 생겼는데 유산이래요. 하고 힘든 소식을 전해드렸어야 맞는 건가요? 그리고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조용히 묻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 아픈 기억 건드는 건 잘하는 일인 거예요? 첫 애를 가슴에 묻은 며느리한테 이런 식으로 추궁하는 게 맞는 거냐고요. 그리고 그 애는 허니문 베이비예요. 다른 남자 애라고 착각할 수도 없어요. 날짜를 따져보면 제가 그때 신혼여행 때문에 일주일 동안 외국에 있었던 건 확실한 사실이니까요. 네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네가 속이려고 할수록 우리는 너 못 믿어. 믿지 마세요. 그럼 남편 불러서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열받아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신 지금 시댁으로 당장 와. 나 혼자 여기서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으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 밤중에 출장까지 와 있는데 거길 어떻게 가? 왔다가 다시 내려가. 나 지금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주제에 바람 피우고 애 낙태시킨 천하의 미친년이 됐거든? 지금 안 오면 당장 이혼이야? 짜증을 내던 남편이 제 말에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지금 당장 올라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1시간 반 만에 남편이 시댁으로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네가 왔으니 말해봐라. 너 며느리가 애 때는 수술한 거 알고 있었니? 네, 알고 있었어요.
같이 가서 수술하고 왔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시부가 당황한 표정을 하더군요. 그럼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했어? 뭐하러 말해요. 애가 생겼을 때 우리가 알았으면 임신 사실 알렸겠죠. 그런데 그것도 몰랐는데 병원 갔더니 유산이라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유산 소식 알려서 울적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끼리 수습하자는 생각이었죠. 게다가 그때 동생 시집 간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경사가 있는데 애 떨어졌다고 말해서 남의 결혼식 초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신우 결혼식 이야기가 나오자 그제야 가족들이 아아 하며 수긍을 하더군요. 그런데도 시모는 여전히 완강했어요. 그 애가 남편 애가 아니었을 거라고요.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아무리 의심이 많아도 그렇지 이런 일까지 의심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와이프 임신했을 때 해외에서 저랑 완전히 딱 붙어 다녀서 다른 남자 만날 겨를도 없었어요. 신혼여행 끝나고 와서 집 정리할 때도 같이 있었고요. 의사한테 이야기 다 들은 거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옹호해 주려고 해도 내 눈은 못 속여.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스러워서 그래. 그 뱃속의 태아가 네 아이가 맞는지 확인은 했었어야지. 그리고 수술이 한 번이었을지 두 번이었을지 누가 아니? 의사도 모른다는데 너도 모르겠지. 분명히 너 아닌 다른 놈이랑 붙어 먹었을 걸. 어머님, 그만하세요. 이쯤 하면 이제 되지 않으셨어요? 제가 불륜을 했으면 증거를 가져오시라고요. 매번 의심만으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문 내지 마시고요. 아니면 제 몸에 도청기의 위치 추적 장치라도 달아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결혼 전에 뒷조사하고 저희 회사에 재직 중인 거 확인할 때부터 이 결혼 안 하겠다고 난리 피웠어야 했는데 너무 한탄스러울 뿐이네요. 됐어요. 이제 이런 대화조차도 진절머리 나네요. 여보, 우리 이혼해. 난 이런 식으로는 못 살아. 고부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안 보고 무작정 의심부터 하는 시어머니하고 못 살겠어. 그러니까 이혼하자. 무슨 소리야. 난 절대 이혼 못 해줘. 나랑 사이가 나빠진 것도 아니고 엄마랑 사이 틀어졌다고 이혼이라니. 조금만 더 생각해봐. 나는 알잖아. 당신이 바람 피울 사람 아니라는 거. 남편은 저를 살살 달래더군요. 그래도 용서할 생각 없었어요. 다음에 딱 한 번만 더 시모가 이런 일을 벌이면 당장이라도 이혼하겠다고 마음을 바짝 먹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사고를 친 사람은 시모가 아니었어요. 바로 남편이었죠. 제가 시모와 한창 싸우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한 4~5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와 남편은 각각 차를 한 대씩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가끔 제 차를 타는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차를 아주 가끔씩만 탔기 때문에 가끔 남편이 필요할 때 빌려주곤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차를 몰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주차된 차로 다시 왔더니 앞 범퍼가 다 깨져 있더군요. 사고를 낸 사람은 없고 사고가 난 차만 있으니 가장 먼저 블랙박스부터 뒤졌어요. 그리고 차 사고보다 더 경악할 만한 소리를 먼저 찾아내게 된 거죠. 자기야, 오늘은 다른 차네? 와이프 차야? 와이프는 차 안 몰아. 그냥 장식품이나 마찬가지지. 우리 정우랑 놀러 가는데 이 차가 더 승차감이 좋거든. 정우가 아빠 많이 보고 싶어 했어. 요새 말이 많이 늘고 있거든. 그래서 오늘 갈 곳은 어딘데? 오늘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놀이공원에 동물원까지 갔다 오자. 아빠가 매일 못 보는 대신에 이렇게라도 서비스 해줘야지. 고마워, 자기야. 오늘은 1박 안 되는 거야? 요새 와이프 심기가 안 좋아서 일단 되는지 확인은 해볼게. 그러면서 전화를 건 곳은 제 폰이었네요. 제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블랙박스에 녹음됐어요. 저는 충격으로 정신이 얼얼한 상태였어요. 이 잡놈이 헤어져 달라는 제 요청도 묵살하더니 뒤로 아주 호박씨를 있는 대로 까고 있더라고요. 쥐새끼 마냥 숨어서 애까지 두고 있었다니 분노가 치솟았어요. 임신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시모에게 걸레 취급받던 과거가 떠오르면서 상간녀 앞에서 본인을 아빠라고 칭하며
소꿉장난하듯 즐기는 남편 놈을 보니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이럴 거면 왜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당장에 남편을 불러서 족치려다가 참았어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놈이 저랑 헤어지지 않으려는 데에 모종의 이유가 있다면 저는 완벽한 증거를 모아서 이혼에 성공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참고 참아서 다 모아 터뜨릴 생각으로 인내했어요. 남편 놈을 아무렇지 않게 봐야 하는 게 가끔 토가 나올 정도로 기분이 더러웠지만 그럴 때는 아예 말을 안 했어요. 아니면 시모 이야기를 꺼냈죠. 그 이야기는 저희 사이에 금기시 되던 말이라 그 말만 꺼내면 남편 놈은 아무 말이 없어졌거든요. 그렇게 앞에서는 찬바람 쌩쌩 불도록 무시하고 뒤에서는 열심히 이혼 변호사를 찾아다녔어요. 그래도 헛헛하고 짜증나는 정말 설명하기 힘든 이 더러운 기분은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기분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사촌 오빠를 조심스레 찾아갔어요. 사촌 오빠도 와이프의 불륜으로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남편 놈이 상간녀를 만나러 갔는지 1박 2일로 출장을 간다고 나간 날이었어요. 저도 이때다 싶어 사촌 오빠를 찾아갔죠. 오빠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마음이 저절로 가라앉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기로 한 건 정말 잘 선택한 거라고. 사촌 오빠도 증거가 모자라서 하마터면 판결이 바뀔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촌 오빠와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날 저녁 늦게 오빠네 집에서 나왔어요. 집 밖까지 저를 배웅해준 오빠가 우는 저를 토닥여주며 말했어요. 울지 마. 그런 놈한테는 눈물도 아까워. 내가 많이 도와줄 테니까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 알았지? 오빠 덕분에 마음 편하게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댁으로 오라더라고요. 저는 무시했어요. 시모가 오란다고 가면 항상 열받는 일만 있었고 지금은 남편 때문에 더 열받아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모에게서 끊임없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폰을 음소거를 했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시댁 식구들이 모조리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문부터 열라며 앞에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집으로 들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 늦은 시간에. 말이 좋게 나올 리가 없었죠. 시모에게도 쌓인 게 많았지만 사과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남편 일 때문에도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어디 남편 출장 간 동안 남자를 만나? 내가 너 불륜 못 잡을 줄 알았지? 이래놓고 저번에 그렇게 억울한 척은 다 했니? 시모가 제 얼굴을 향해 사진을 몇 장 집어던지더군요. 기분 더러운 상황에 기름을 붓고 불까지 덧붙이는 시모를 보며 저는 팔랑팔랑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보고는 피식 웃었어요. 거기에는 저와 사촌 오빠가 집 앞 벤치에 앉아 저를 토닥여주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거든요. 이 망할 할망구는 또 제 뒷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지, 이날만을 생각하며 틈틈이 뒷조사를 하고 있었겠죠. 지 자식이 어떤 꼴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허물만 열심히 찾아내려 기를 쓰고 애쓰는 모습이라니. 그 지독하고 어리석은 모습에 웃음이 안 나오는 게 더 웃긴 일이었죠. 웃어? 너 지금 웃었어? 뭐가 그렇게 웃겨? 너 잘 걸렸어. 있는 거 다 내놓고 몸뚱이만 내쫓길 줄 알아. 내가 아들 오면 이야기해서 너 내쫓을 테니까. 네, 그러세요. 제발 이혼하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이혼해달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남편이 절대로 이혼 안 해준다네요? 그러니까 제발 어머님이 아들한테 이혼하라고 말해주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제 앞에서 그딴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이혼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요. 다 필요 없으니 남편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머님이 직접 설득하세요. 그리고 타이밍 좋게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집 안에 들어와서야 시부모와 신우를 보며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들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예, 네 마누라 너 없는 동안 바람 피운 거 아니? 제발 이혼해라. 도대체 뭐가 좋다고 이렇게 이혼을 안 하는 거야? 너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여자 다시 만날 수 있어. 애도 없으니까 홀가분하잖아, 응? 시모의 말에 남편놈이 눈을 둥그렇게 뜨더니 갑자기 차분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 이 사람하고 헤어질 생각 없어요. 다 용서하고 같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와서 저희 부부 괴롭히지 마세요. 갑자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하는 남편놈을 보며 제가 더 궁금해졌어요. 시모는 아예 개거품을 물고 넘어가고 있었죠. 왜 이혼을 안 한다는 거야? 네가 뭐가 모자라서. 이 엄마의 타서 죽는 꼴 보고 싶어? 이런 여자를 어떻게 가족으로 놔둬? 어머니도 당신도 할 이야기 있으니 잘 들어줘. 사실은 내가 당신을 이렇게라도 용서하고 같이 살려는 이유는 하나야. 나 사실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저번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아서 재검사하러 갔는데 간암 2기라고 해. 그래서 당신 용서하고 당신이 내 곁에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어. 아들, 그게 정말이야? 네가 왜 암에 걸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어머니, 저 이 사람하고 이혼 안 해요. 아니, 못 해요. 그래, 이혼은 안 되겠다. 아무리 악처라도 남편이 이렇게 아프면 수발 들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저지른 일 속죄하는 거고. 와, 그 순간 뒤통수 세게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로 펀치를 제대로 맞아서 뇌가 흔들리는 기분이랄까요? 이 미친놈은 저한테 수발들라는 말을 하고 있더군요. 제 약점을 잡았다는 기분에 사로잡혀서 이 기회에 저를 부려먹으려는 생각으로 말만 자기 곁에 있으라는 거지. 이건 따지고 보면 옆에서 병수발 들라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상간녀랑 헤어진 것도 아니면서. 상간녀랑 사이에 애도 있으면서. 고작 자기 몸 하나 건사하자고 저한테 용서 운운했다는 생각에 정말 머리부터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이혼하라고 그렇게 난리 피울 땐 언제고 남편 아프다는 거 알자마자 이혼은 안 된다는 시모를 보니 자기들만 생각하는 지독한 이기주의와 못된 마음 씀씀이에 열이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아프다고 용서를 받을 줄 알았다면 오산이죠. 오히려 천벌받을 짓 해서 천벌 제대로 받은 모양인데 그걸 왜 제가 불쌍하다 생각할 거라고 짐작하는지 저는 제 인생이 제일 불쌍한 것 같은데 말이죠. 간암이라. 간암이면 뭐 내가 왜 당신 옆에 있어야 해? 내가 바람 폈으니까 당신 수발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 이거야? 그리고 어머님, 속죄요. 무슨 속죄 말하는 거예요? 지은 죄가 있어야 속죄를 하죠. 그리고 당신이 뭔데 날 용서해? 너 사진 봤어? 그 사진의 남자가 누군지 진짜 못 알아보겠어. 내가 직접 너한테 소개까지 시켜준 내 사촌 오빠인데? 제 말에 그제야 남편놈이 사진을 유심히 보고는 제 눈치를 보더군요. 그러네. 내가 못 알아봤어. 얼굴 많이 수척해지셨구나. 저번에 와이프가 바람나서 이혼했다던 그 사촌 오빠 맞지? 그래. 근데 네가 뭔데 나한테 용서를 운운해? 내가 진짜로 바람 피웠다고 착각이라도 한 거야? 여보, 당연히 나는 당신이 바람 피울 거라고 생각도 안 했지. 그리고 폈더라도 나는 당신을 용서했을 거야. 그게 내 진심이고. 이게 진짜 사촌 오빠라고? 이번에는 시모가 믿기지 않는지 저한테 묻더군요. 네, 큰아버지 아들이요. 왜요? 제 뒷조사는 했는데 그쪽 뒷조사는 못했나 보죠? 제가 저희 큰아버지 소개시켜드릴까요? 보시고 직접 말씀하실래요? 뭐 어차피 못 믿을 거 뻔하니까 그럼 다른 거 보여드릴까요? 눈이 번쩍 뜰 만큼 좋은 건데? 저는 열받아서 가방에서 제가 모았던 증거들을 모조리 꺼내 거실에 패대기 치듯 뿌렸어요. 제 뒷조사할 시간에 아드님 뒷조사도 같이 하셨어야죠. 그러면 좋은 거 보셨을 텐데요.
보세요. 예쁜 상간녀랑 아이까지 낳고 오순도순 두 집 살림 차려서 살고 있잖아요. 이 아랫돌이 절조도 없는 바람둥이 새끼가. 제 말에 남편놈 얼굴이 완전 사색이 됐어요. 허옇게 질린 꼴이 참 통쾌했죠. 그런 주제에 뭐? 용서? 내 곁에 살고 싶어? 에라이 천하의 쓰레기 같은 인간아. 네가 빌어먹을 상간녀랑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수발을 들어? 간병인을 원하는 거면 고급 인력 공짜로 쓰려고 하지 말고 돈 주고 사람을 써. 불륜까지 저지르고 애까지 싸질러 놓은 놈이 지금 와이프한테 간암이라면서 수발 들라고 요구를 해? 너 같으면 해주겠냐? 여보, 이건 아니야. 나는 다 정리했고, 아니, 정리할 생각이고. 그제야 자기의 완벽한 계획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걸 알게 된 남편놈이 저에게 헛소리를 실실 해대더군요. 정리를 할 생각이야? 그러면 나한테 간암 걸렸다 이야기하기 전에 정리부터 하지 그랬어. 여전히 잘 만나고 있는 주제에 정리를 할 생각이었다? 웃기지도 않네. 아니, 이 집 구석은 도대체가 다들 제정신인 사람이 없어?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며느리 뒷조사하느라 혈안이 돼서 남의 사촌 오빠랑 찍힌 사진을 불륜이랍시고 난리를 피우질 않나. 남편이라는 작자는 상간녀의 혼외자 정리는 하나도 안 하고 지 간암 걸렸다고 병수발을 들라고 하질 않나. 뻔뻔하고 상식 없는 것도 유전이야? 야, 어떻게 이렇게 예의 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 불륜남이 사촌이라는 증거가 어딨어? 증거. 그놈의 증거 좀 그만 좀 찾으세요. 증거 100가지 보여줘도 믿을 생각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대체 증거는 왜 가져오라는 건데요? 다 필요 없고 법정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판사랑 변호사들이 열심히 가려줄 테니까 거기서 확인하세요. 설마 판사 변호사도 못 믿는다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딴 식으로 가족들 불러 모아서 제욕하고 저를 불륜이나 일삼는 미친년으로 만들려고 한 것도 법정에서 모조리 다 따질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래 봐야 네가 유책 배우자야. 이거 다 조작된 거지? 우리 아들 불륜도 조작이지?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죠. 지 자식 불륜 소식은 또 철석같이 아니라니 더 할 말이 있나요? 특기 있으시잖아요, 뒷조사. 제 뒷조사하느라 아들 뒷조사는 한 적 없죠? 한번 해보세요. 이혼 전에 예비 며느리 뒷조사도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고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저를 모욕한 어머님을 용서할 생각 없어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명예훼손도 진행할 생각이거든요. 너 진짜 막 나가는구나. 어떻게 아픈 남편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니?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굴어야지. 오늘 일은 내가 없던 일로 덮어주마. 그러니 네가 우리 아들 책임지고 병간호해. 싫은데요. 제가 왜요? 불륜이나 저지르는 정신 나간 놈을 왜 해? 몸 낫게 해주면 또 불륜이나 저지를 놈한테 대체 왜요? 어머님도 참 이기적이네요. 언제는 이혼하라면서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아들 수발 들 사람 없다고 지금 저더러 수발 들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 알아보세요. 저기 있네요. 병수발 들어줄 상간녀가 떡하니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모를 제외한 가족들이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며느라가 됐어. 너무 흥분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했다. 이번에도 안 사람한테 휘둘려서 이렇게 됐어. 내가 사과하마. 그러니 이혼은 없던 일로 하고 우리 아들 곁을 지켜주면. 그래요, 언니. 오빠가 아무리 그래도 암에 걸렸는데 언니가 외면하면 엄마가 원래 그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인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금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과하지 마세요. 전 사과 들을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은 사과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혼하고 이 집과 아이의 모든 인연을 끊고 싶어요. 그래야 속이 편하지. 대체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건데? 당신이 대답해봐. 너 이러려고 나랑 결혼하자고 했어? 어?
내가 그때 우리 회사에 재직증명 전화 왔을 때 그만뒀어야 했어. 너처럼 아랫돌이 가벼운 병약한 인간이 뭐라고.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도박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이 나쁜 놈아. 상간녀한테 가서 간암 이야기하고 병간호 받아. 여보,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 그 여자는 정리한다니까? 그럼 내 눈앞에서 해봐. 지금 당장. 남편이 지금 당장 상간녀와 헤어진다고 제가 남편과 이혼을 안 할 건 아니었어요. 어차피 제 이혼의 가장 큰 축은 시모의 의심병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남편 놈이 전화도 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니 더 열이 받더라고요. 신용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고요. 이래놓고 정리를 하겠다니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봐라, 너 하는 꼴 보니 상간녀는 포기 못하겠다 이거네. 알았어. 당신 마음 잘 알았으니 거기 가서 수발도 들어. 알겠냐, 이 버러지 같은 인간아?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을 뿌리친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로 반반 부담한 집은 결국 팔아서 반반 나누게 됐고 남편 놈과 시모는 제게 위자료까지 지불해야 했죠. 남편은 당연히 유책 배우자였고 제가 모은 수많은 불륜 증거 때문에 결국 불륜을 인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던 시모에겐 결국 사촌 오빠의 존재가 확실시되며 불륜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까지 받았던 거죠. 그리고 저는 한술 더 떠서 시모에게도 위자료 청구했어요. 결혼 기간 내내 제 뒷조사를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저를 걸레 같은 년으로 만들어준 덕분에 저는 시댁으로부터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죠. 이혼 판결은 이렇듯 저에게 유리하게 해결됐어요. 저는 그 팔아버린 집에서 애초에 나와 작은 방을 전세로 얻었어요. 그런데 남편 놈이 여전히 상간녀랑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 놈이 자기 아프다는 이야기를 상간녀에게 안 한 것 같았어요. 저번에도 제 앞에서 헤어지라고 했는데 안 헤어진 거 보면 아프다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없었겠죠. 누가 결혼도 안 했는데 병수발부터 들고 싶겠냐고요. 그렇게 의심하던 차에 상간녀가 자기 카톡 프로필 사진에 두 사람이 결혼식장을 알아보러 다니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옳다구나 싶어서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죠. 축하해요. 결혼하시나 보네요. 참 대단하네요. 간암 걸린 남자 뒤치다꺼리도 마다하지 않는 희생 정신인가요?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주워간 쓰레기 간암 걸렸다고요. 저한테 들러붙어서 이혼 못 해준다는 거 겨우 떼어냈죠. 불륜남 데리고 사는 것도 역겨운데 그놈 수발 들어야 한다니까 앞날이 아주 지옥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혼했고요. 그런데 그런 물건도 좋다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서 신기해서 연락해 봤네요. 잘 어울려요. 쓰레기 줍는 싱글맘이랑 하자 있는 쓰레기. 오래오래 잘 살아야 돼요. 아, 이 말은 진심이에요. 또 어떤 불쌍한 여자가 하자 있는 쓰레기를 가져갈까봐 심히 걱정되거든요. 제가 빈정거리자 상간녀가 잠시만요 하더니 수화기 너머로 탁 하고 폰을 놓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누군가와 대화하던 중이었는지 폰 너머로 그 망할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랑 만나는 사이라고 하니 내가 확인할 게 있어서 불렀어요.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그쪽 아들 친자 검사 확인서 떼어와요. 지금 나랑 같이 가서 검사하고요. 혹시 조작하려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나는 집안에 이상한 사람 못 들여요. 저번 며느리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두 번째도 실패할 생각은 없어요. 시모는 여전하더군요. 불륜으로 재혼하는 주제에 뒷조사는 확실히 하겠다는 모습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의심병을 못 버린 걸 보니 사람이 참 한결같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상간녀의 말이 더 웃겼어요. 결혼을 하고 싶으면 친자 검사를 하라고요? 근데 웃기네요. 누가 아픈 놈하고 결혼해서 자기 팔자를 꼬아요? 그리고 당신, 나한테 왜 간암이란 이야기 안 했어? 그런 말도 안 하고 속이고 결혼할 작정이었어? 어쩐지 서두르는 이유가 있었네.
그렇게 수발들 사람 하나 옆에 붙여두시겠다? 자기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내가 자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우리 애를 위해서도 아빠가 있으면 좋잖아. 그리고 나 간암이라고 해봐야 이기일 뿐이고 이 정도면 치료받으면 금방 좋아진다고 했어.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당신 결혼은 무슨 돈으로 할 생각이었어? 상간녀의 뜬금없는 말에 남편 놈이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 그게 무슨... 집도 팔았고 위자료도 내 몫까지 다 냈고 당신 어머니 위자료도 당신이 냈다며? 당신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데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을 해? 나는 당신이 온전히 그 집에 있는 상태로 그 집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지. 아무것도 없는 인간한테 시집가고 싶었던 게 아니거든? 넌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 보자 하니까 이 아가씨가 눈에 뵈는 게 없어. 어디서 그딴 말을 내뱉어? 너도 같이 바람 피웠잖아. 따지고 보면 네가 우리 아들이랑 바람 피는 통에 아들이 이혼까지 하고 돈까지 잃게 된 거지. 그걸 왜 우리 아들 탓을 하고 난리야? 왜 그게 제 탓이에요? 분류는 혼자 해요? 저 좋다고 따라온 놈이 저놈이라고요. 기가 차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엮으려고 했다 이거지? 그럼 내가 당신이 나 포기할 수 있도록 말해줄게. 친자검사 그딴 거 할 필요도 없어. 내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니까. 검사해봐야 너만 괴롭고 나는 이제 결혼할 생각도 없어. 몸은 고장나서 돈도 못 벌지. 그 와중에 전추한테 돈 다 털리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 감히 나하고 재혼을 하겠다고? 김칫국 열심히 혼자 퍼마신 모양인데 나는 그럴 생각 없으니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그 말과 함께 상간녀 전화도 끊겨버렸어요. 상간녀도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그리고 두 사람은 충격이 상당한 모양이었어요. 얼마 안 돼서 전 시모가 제 직장 앞에 찾아왔더군요. 보자마자 웃긴 말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너희 이혼은 무효야. 네가 불륜이 아닌데 왜 이혼을 해? 우리는 너한테 속은 거야. 네가 이혼이 하고 싶어서 우리를 속인 거라고. 우리 아들이 아프니까 네가 먼저 이혼하려고 사촌이랑 짜고 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저도 간암 걸린 거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불륜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불륜을 피웠다고 우긴 것도 다 아줌마 아니었어요. 이혼은 남편보다 당신 때문에 더 하고 싶었던 거고 남편은 거기 쐐기를 박은 건데 더 할 말이 필요한가요? 안 된다. 제발 이혼 무효로 해. 너마저 거절하면 우리 아들 아플 때 누가 수발 들어줘? 내가 미안했다. 앞으로는 너 뒷조사 하지도 않고 나쁜 말도 안 하마. 그러니까 우리 아들 옆에만 좀 있어다오. 그 상간녀는 우리 아들 버리고 떠나갔어. 애도 다른 남자애라니. 몇 번을 물어도 제 대답은 똑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불쌍하면 아줌마가 직접 열심히 수발들면 되잖아요. 내 인생 망가뜨린 사람들하고 다시 같이 사는 미친 짓은 못하니까 얼른 내 눈앞에서 꺼져요. 마지막 경고예요. 어쩜 이렇게 남처럼 이야기를 해. 그래도 몇 년이나 같이 살았던 부부잖아. 이제 와서 부부라고 인정하듯 말하는 꼴이라니 어이없어서 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남이죠. 이혼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연락도 없이 일하는 곳, 사는 곳에 찾아오지 마세요. 만약 이런 일로 찾으면 스토커랑 사생활 보호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옛날에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다 피해갈 수 있었던 일도 이제는 남이라서 다 위법인 거 몰라요? 결국 제 으름장을 듣고 나서야 아무런 수확도 없이 떠났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와 이혼하고 상간녀한테도 버림받은 전 남편이 간암으로 치료받는데 예후가 좋지 않아서 여전히 투병 중이라는 것. 그리고 다 늙어서 그런 아들 자식 수발들다가 스트레스 때문인지 치매를 얻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된 시모의 소식을 말이죠. 누군가는 참 불쌍하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불쌍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를 그대로 받은 것뿐이거든요. 의심병이 심해서 며느리를 감시하고 조사하고 이상한 소문이나 퍼뜨리는 시모나
불륜 저지르면서 자기 수발은 마누라한테 들도록 만들려는 파렴치한 자식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저는 그 지옥 같은 의심병 환자와 하자 있는 쓰레기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의심이라는 게 어떨 때는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가족에게까지 너무 과하게 의심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람을 잃게 되는 법이라는 걸 그 사람들은 몰랐나 봐요. 시모도 그런 시모에게 휘둘리던 가족들도 그리고 그런 걸 이용해 바람까지 핀 남편도 결국에는 주변 사람을 잃게 됐으니까요. 저는 이번 이혼으로 너무 힘들었기에 다시 가족을 만들 생각은 없어요. 의심을 하는 것도 의심을 당하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못할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글을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모두 감사합니다.